작품들을 모두 리뷰하자는 차원에서 첫 번째 코너에서 세 작품,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너에서 네 작품,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작이죠. 임소라의 초파리 돌보기, 그 다음에 김멜라의 저녁놀, 그리고 김병훈의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인상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임소라 작품이 대상작이기도 하고, 뭐 김멜라의 저녁놀 이 작품도 어떻게 보면 수익권에 있었을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일단 임소라의 초파리 돌보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도 알겠고 개인적으로는 납득도 됐어요. 근데 그 뭐랄까 형식적으로 아니면은 작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어떻게 보면 소설적인 선택인데 좀 아쉽다,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어머니의 이야기잖아요.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과거에 이제 나를 돌봤고. 여기 약간 이쪽으로 오면 안 돼? 너 카메라에서 너무 뒤통수만 나올 것 같아. 네가 이쪽으로 오고. 갑자기.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돌보기도 했고 또 나를 돌보기 위하여 여기가 과기원 연구소였죠. 이 연구소에 가가지고 초파리를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작은 삶들을 진심으로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토바보는, 되돌아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병에 걸려서 쇠약해진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딸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머니의 삶만을 다루어도 충분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설이 갑자기 메타 소설로 딱 넘어가는 기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이 소설의 결말을 두고 앞에 이제 엄마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엄마 이 소설 나 아픈 사람에 대한 소설을 쓸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만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뒷부분의 소설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내야 할지에 대해서 또 이제 동료 소설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결말을 이르러서는 이게 실제로 엄마의 삶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내가 쓰고자 한 소설의 결말인지, 그러니까 되게 불분명해지는 결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설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불가피한 소설적인 전략이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게 아쉽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설적인 그 어머니의 삶만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메타 소설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필연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박인선 선생님한테 궁금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라는 부분이에요. 왜 아쉽다고 말하면 안 되는지 궁금해요. 아쉽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아쉽다고 말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아쉬움이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박구원 선생님. 작품이 지금 임소라 작가, 김멜라 작가, 김병훈 작가 이렇게 세 작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작품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일단은 얘는 임소라만 먼저 얘기한 거지. 둘 다 얘기 안 했어요.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면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만. 저는 초파리 돌보기는 사실 대상 작품인지 모르고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대상을 받았다고. 저는 괜찮게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읽는 내내 약간 이제 그 삼성 백혈병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하얀 방이라든가 이제 삼성 백혈병 그 일종의 산재죠. 그 산재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 겹쳐지고, 그리고 또 그 이 작가의 어머니로 이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분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여공이라고 대표되는 여성 노동자, 경박 단소 그 노동에 종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 탄압을 받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실상 1세대 노동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이제 중공업이라든가 자동차 공업 노동자들에 의해서 사실상 노동 운동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어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노동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 그 노동자의 이미지들이 많이 겹쳐져서 사실은 소설적으로 굉장히 저는 다뤄볼 만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박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작품 얘기랑 그게 겹쳐지면서
사실은 좀 더 서사를 더 탄탄하고 밀도 있게 꾸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 뒷부분에 가서 좀 애매하고 모호하게 처리를 해버린 블러처럼 처리를 해버린 게 아닌가 싶고 뭐 이 의도가 있겠죠. 물론 작가가 이렇게까지 구성을 만든 거는 근데 그 의도가 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리얼한 어떤 이야기들, 어떤 노동에 대한 문제, 또 어떤 그 노동하는 사람의 피해나 고통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해피엔딩이라는 게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작가가 사실은 본인의 희망 같은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정통 리얼리즘보다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를테면 좀 비극적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멜랑콜리한 정서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그런 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예, 좀 어색하지만 괜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의가. 전 안 괜찮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아니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죠. 아니 근데 이 소설이 어떤 면에서 저는 이게 소설을 쓸 때 이렇게 대상 뭐 딱 모델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이제 소설에서 어떤 캐릭터라이즈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실제 실존 인물에게 가서 물어보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요새는 소설을 이렇게 쓰는구나. 약간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이런 정보? 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결말을 이렇게 아니 그거를 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결국에는 소설이라는 게 우리가 딱 떠오르면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의 이미지는 골반에 틀어박혀서 혼자 낑낑거리는 그 이미지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마치 이제 무슨 그런 거 다 물어보고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참조가 돼서 이런 식의 느닷없는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소설들이 조금 이상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1세대의 어떤 노동운동의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그런 1세대의 어떤 그 캐릭터를 혹은 그때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어머니가 등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머니는 사실 그런 자기 노동 환경이나 그런 노동 조건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잖아. 그 자기는 그냥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일이 다름 아닌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찮아 보이는 초파리를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돌보는 거고 그 초파리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각에서 더 이렇게 확대해서 확장해서 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그 감수성과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이전에 노동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엄마는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의 감수성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내가 하찮은 하지 않고 되게 마이크로한 거. 하찮은코 뭐 남들한테는 정말 징그러운 어떤 거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약간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어머니는 지금 세대의 어떤 정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소설 한 편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리고 아까 박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소설이 중반이 되면 이제 딸이 이제 딸의 시점으로 서술이 되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메인이 되었다가 갑자기 소설의 대상이 되는 거 허구화 뭐 꼭 허구화가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설화 되는 거죠. 픽션화 되면서 그러면서 뭔가 현실과 소설의 이 문턱이 없어진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정말 로얄 젤리를 먹고서는 엄마가 회복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그게 그냥 자기의 바람을 그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일의 기쁨과 슬픔 그 얘기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의 단편 소설들 지금의 소설들이 이게 예전에는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족적인 어떤 세계
허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무관한 작동 논리. 그래서 현실과는 무관한 어떠한 그 세계관. 그래서 그 안에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법과 그 지도와 이런 걸 가지고서는 그 세계에 적응하면서 그 세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현실의 문법과 기준이 이 소설을 작동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정말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임소라 소설을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별로 재미없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소설이 기운이 없어요. 문장이 소설이 기운이 없다는 소설이 기세인데 소설은 기운이 없다는 거는 없다. 문장이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물을 못 먹어서 축 처진 그런 식물이랄까? 그래서 전반 재미가 없었다. 힘이 없었다. 네, 한 가지 선생님의 얘기에 제가 반론을 하자면 여성 노동자의 이미지를 떠올린 거는 물론 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스테레오타입화된 여공들의 어떤 투쟁이라든가 뭐 똥물을 맞은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라든가 이런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의 일기라든가 그 사람들의 육성의 어떤 그런 음성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 어떤 노동 투쟁가이기 이전에 자신의 노동에 누구보다도 몰입했던 사람들이고 그 노동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 노동에 누구보다도 이제 매료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어떤 뭐 이를테면 어떤 걸 염색을 한다든가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누구보다도 어떤 자기 손의 느낌이라든가 장인 정신이 있을 때 센에서 얘기한 그런 손의 감각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기회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초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이를테면 노동운동 단체 집단적인 저항의 차원도 있겠지만 자신의 노동 그 자체에 몰입하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 혹은 그냥 노동자들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와닿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기도 합니다. 네. 저는 소설적으로 보면 인물이 크게 3명이 나오잖아요. 나, 엄마, 그 다음에 그 동료 작가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게 처음에 미스터리잖아요. 엄마가 왜 아플까? 근데 엄마는 자기가 그 일했던 그게 너무 좋고 예쁘기 때문에 안 좋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해줘. 이고 이 사람은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고 소설가로서 내 엄마가 아프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료 소설가가 나와서 그 인과관계 없음이 정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설이 급 마무리가 돼요. 걘 초자야. 예, 엄마가 로얄 젤리 먹고 해피엔딩 맞는 게 긍정적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 자체는 제가 볼 때 모더니즘의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오더가 아니라 파셜 오더의 세계다라고 얘기한 지는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조각난 질서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현실 논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소설이 반영을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유 없음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이유 없음을 나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해피엔딩도 긍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노동자의 이 비극을 다루지만 어차피 세상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피엔딩도 우리는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특수한 인식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는 수십 년간 계속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해왔기 때문에 굳이 이걸 대상으로 뽑아서 한 번 더 우리한테 무슨 인식에 뭔가를 줄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 동료 작가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을 안에 있는 픽션과 밖에 있는 소설가의 세계와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매개로 작가가 활용되는 면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뭐랄까 이게 신재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게 예전에는 딱 명시적으로 여기는 소설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흐릿해지고 인물들도 이거를 아무런 그 제약 없이 넘나드는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에서 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생소함? 신기함은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방금 이제 배상민 작가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작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새로움이나 인식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선함이 있는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저는 그 작가 등장인물로 인하여
주인공이 갈등해야 될 지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도달할 결론을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 버리는 바람에 엄마의 모습을 관찰하다가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인식에 도달해 버리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 작가적 장치가 갈등을 막지 않았나 그런 근데 생각도 오히려 들어요. 요즘에는 저는 이제 요 소설을 전반적으로 요즘의 어떠한 사고 방식이나 삶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관찰일기 왜 같은. 이렇게 이 소설집을 풍속사처럼 보시죠? 아니 풍속사처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요 소설에서 이 작가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뭐였지? 아무튼 이 초파리 돌보기에서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좀 답답했다. 아무튼 그런 거는 까먹었어. 문장 기운. 기세 없음. 아니 몰라 기세가 나 없다. 됐어. 뭐 중요한 얘기 아닐 거야. 수능은 기세, 문학도 기세인데 왜 기세가 없나? 네. 그러면 아무튼 일단 김멜라의 저녁놀 이야기를 좀 하면서 혹시 기억나면 다시 말씀해 그렇죠. 주시도록 하죠. 김멜라의 저녁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좀 전에 이제 우리 이렇게 찍기 전에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다. 뭐 아무튼 이게 그 딜도가 이제 서술자고 그리고 이게 그 레즈비언의 그 이 일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얘네들 다 비정규직 노동자 레즈비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일상이 그러면서도 둘이 어쨌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사는 그러한 커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그 상황 자체가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될까? 귀엽고 그리고 좀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딜도도 사랑스럽잖아요. 딜도도 나중에 그 쓸모를 얘가 지금 이 두 관계에서는 무쓸모인데 이 쓸모를 주잖아요.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마기로 얘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변신을 용도 변경을 하면서 새롭게 자기 존재감을 다시 획득하잖아. 이 저물어간 어떤 그런 상징성 이게 페니스의 그런 상징성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용도 변경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새롭게 얻게 되는 그런 얘기들도 전 재밌었고 또 예전에 그 박민규의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라는 그 더블이라는 단편집에 실린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서는 이게 이 아버지는 그냥 어떤 한마디로 더 이상 경제적인 10개월째 차를 팔지 10개월인지 문제 아무튼 오랫동안 차를 팔지 못한 세일즈맨이고 경제적으로 무능해진 그러한 가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어떤 그런 무능한 성적 무능함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그 딜도를 사용한 걸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아내가 자기한테 어떤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헤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딜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아내를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줬다라는 그런 식의 일종의 어떤 무너진 어떤 그런 페니스 상징성을 대신 그 딜도가 대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예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완전히 해체시켜서 용도 변경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그때 2010년대 초반인가 그때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이 딜도의 어떤 위상의 변화? 바뀐 풍속사? 변화한 풍속 더 이상 딜도가 이제 필요 없는 어떤 이 세계관 아무튼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재밌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일단 김멜라는 기세가 있어요. 기세가 있다. 키워드 나왔네요. 힘이 있어 진짜. 아니 문장이 그냥 꼽틀? 막 그러니까 읽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이제 디테일한 에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는 왜 내가 창피하지? 왜? 뭔가 평론의 새 장을 연 것 같은데 방금. 왜? 기세론. 문장 기세론. 아무튼 저는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뭐 그 결에서 정확히 선생님과 반대되는 입장이고 이게 2010년대 초반에 나왔다면 그래도 좀 기세가 있게 느껴지고 새롭다고 느꼈겠지만 저는 2022년 시점에 이런 얘기는 너무나
뭐 소셜 미디어나 웹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고 심지어 딜도를 의인화하고 딜도의 용도 변경이란 그런 장치조차도 너무나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미. 그래요? 네. 그게 죄송합니다. 문학으로 제가 나왔다고 소셜 미디어를 안 해서. 문학으로 나왔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딜도의 어떤 남근 중심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딜도를 조롱하고 뒤집고 소외시키고 하는 그런 장난질조차도 이미 식상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서 이 소설을 보니까 너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좀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졌다. 장치 자체, 설정 자체가. 죄송합니다. 저는 서사의 기세가 느껴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충분히 기세는 그건 주관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설정이라든가 뭐 딜도가 귀엽다든가 딜도의 여인화가 뭐 되게 재밌다든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 네. 이건 뭐 남성 독자, 여성 독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팔루스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외시키는 이 논리.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은 어쨌거나 모모라고 하는 귀여운 이름까지 줘가지고 얘를 의인화시켜 놓은 다음에 의인화된 이 존재가 이 두 여성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쓸모의 위치에 가면서 부들부들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들부들 날 써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약간 그 성대모사 모모의 성대모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히 어떻게 네. 근데 이제 뭐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두 분 입장이 다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게 이게 도식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초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페미니즘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지들이 착각하고 있는 남성들을 조롱하고 훈육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계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 담론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 그러니까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결혼, 뭐 출산, 뭐 이거 여기에 대해서 그 젊은 여성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권리로서 주장함으로써 남성들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의 인식론적인 틀로서 이미 도식화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소설로 들어왔을 때 가진 도식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화의 차원에서 보면 심리경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미가 있다. 마음 더듬어. 기세를 잘 못 느꼈. 기세는 느끼셨나요? 근데 저는 좀 길게 느껴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어느 정도를 읽으면서 이 모모라는 친구가 어떤 식의 이 도식성의 논리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외되고 근데 소외된 이후에 다시 이게 이제 이를테면 무쓸모의 쓸모라고 하는 방식으로 굳이 명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레즈비언 커플의 각종 삶의 디테일, 뭐 성행위에 대한 그들의 취향, 뭐 이런 것들까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묘사되는 이 부분은 차라리 신선하고 재밌게 읽혀졌는데 모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를테면은 어떤 뭐 니체라던가 다른 뭔가의 이 학문적 세계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무쓸모가 어떻게 다시 쓸모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애가 새롭게 이제 자신의 존재적인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로 넘어오는 그 지점의 이야기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도식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전의 이야기는 이들이 모모를 소외시키는 이 삶의 디테일, 이들이 가지고자 하는 삶의 긍정성, 자기들이 서로를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여기까지는 저는 그래도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뻔한 결말처럼 읽히지 않았나. 저는 좀 처음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레즈비언 커플인데 남근을 의식하는 것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광범위하고 가부장제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 인식 밖에서 과연 우리가 가부장제라는 인식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자 둘의 삶에서 난건을 어떤 식으로 완전히 소외시키고 그들만의 어떤 삶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라는 기대를 했는데 모모도 서랍 속에 처박히지만 이 소설적 장치로서의 모모도 저는 서랍 속에 같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모가 서술도 하고 뭘 하지만 이게 두 여성의 어떤 의식에서 계속 걸려가지고 어떤 갈등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두 여성이 이걸 통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순수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딛고 가는 장치?
작동이 안 되는 맞아요. 느낌이 드는 너무 거예요. 소외 그 자체가 일종의 사라지는 매개자 이런 역할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 뭐랄까 좀 깊은 문제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좀 납작해진 느낌? 얇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반대로 모모에 대한 그 남근성을 의식할 때에는 이 두 사람이 겪는 외부 세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모를 소외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외부 세계의 남근은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위협하는 방식의 남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도 소설이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마치 이 두 사람만의 세계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소라의 해피엔딩이네. 그런 면에서 모모가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되는 과정, 모모의 무쓸모가 소설적으로도 어떤 기능 없음이 돼버리는 거, 외부 세계의 어떤 남근성이 갑자기 배경으로서도 사라져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근데 저는 이 쓸모 없음의 이 쓸모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인가, 뭐 김현 선생의 문학은 쓸모 없음으로 쓸모 있다는 식의 뭐 그런 식의 말을, 물론 이게 김현 선생의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70년대 처음 그 책으로 출판이 됐을 때 굉장히 문학의 자율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많이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이제 그때의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에서 가능한 어떤 논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감의 세계에서 실제로 이 둘이 어쨌든 이 쓸모없는 이 딜도를 용도 변경을 해서 쓸모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식 자체가 오히려 추상적 관념적인 그러한 이 쓸모에 관한 그런 사변들을 훨씬 더 이러한 실물의 세계에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나치게 이제 어떠한 그런 이게 남성들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인식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의 남성을 소외시키는 이런 식의 인식론이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방식들이 그거 자체가 오히려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거를 안 하니까 거기에서는 이게 얼마만큼이나 핫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 자체도 되게 좀 재미있었어요. 저한테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아닙니다. 각자 얘기하는 건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근이라는 게 이제 크게 도식화하면 두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상징적인 차원, 팔루스의 차원이 있고 또 물리적인 페니스의 차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어떤 차원에 집중되어 있죠. 사실은 뭐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 얘기하는 그런 이제 남근성을 조롱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페니스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이제 한국 남자들이 발끈했었던 메갈리아의 그 손가락 이런 이제 것들도 사실은 페니스의 차원에서 남성성을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미러링하는 그런 것들이었던 반면에 사실은 팔루스의 차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도로서 문화로서 우리를 계속 억압해온, 사실은 자본주의보다도 훨씬 오래되어 있는 억압으로서의 남근, 그러니까 팔루스 센트리즘 뭐 이런 이제 그런 남근 중심주의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 페니스를 끌어와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문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김멜라의 작품이 과연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팔루스에 대한 비판까지 나아갔던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언어에 대한 다시 쓰기라는 감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딜도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이 말들이 너무 폭력적이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뭐 책갈피, 이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팔루스적인 언어들을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뭐 서로에 대한 이름도 아버지 세계에서 물려받은 이름이 아니라 각자의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지어주는 새로운 이름들로 바꿔 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암시들은 충분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급 마무리되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의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소설들 중에서 서사적인 그러니까 구성 형태를 취하지 않은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퀴어의 세계에 대하여 이들 인물 3명의 중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삶의 궤적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나하고 절친이었던 친구 이 둘은 퀴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고 그리고 지금 그 과거에 이제 무성애자라고 자신을 정체화했던 친구가 결혼한 이후에 똑같은 또 무성애자끼리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한 이 커플에게 초대를 받은 내가 가서 이제 이 원래 친구가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갔다 오는 사이에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 구도인데 이 구도에서 3명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자신들의 어떤 성적 정체성과 특수성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과정 안에서 주인공이 자신도 퀴어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도 다른 어떤 특정한 개개인에 대하여 성적인 정체성이나 그의 존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말로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는 세계라서 덧붙일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딱 느꼈어요. 네.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들 너무 막 사소한 일에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그 윤동주 시에 뭐 떨어지는 ip새도 나는 ip새에 괴로워. 있는 바람에도 그래 맞아 ip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괴로워했다. 다 그런 인물들이야. 너무 섬세하고 응? 너무 막 이렇게 살짝 만지면 막 잘못 살짝 만지면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너무 읽기가 부담스러워. 너무 이 인물에 대해서 읽는 것 자체가 너무 막 힘든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이게 자기들도 성적 소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동성애자. 근데 이 주인공 남자가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쓴 소설에 차라리 무성애자였으면 좋겠어. 아무 그런 사랑의 감정 느낄 수 없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이제 예전에 김지혜 씨의 그런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런 어떤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말을 쓸 수 있다에 대해 앞에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이제 무성애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실제로 무성애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거에 대해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러한 이게 그런 뭐라 그럴까 신락 같은 실같이 가느다란 어떤 외부의 그런 모든 그런 것에도 일일이 다 반응하는 그런 섬세함이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 소설이 좀 너무 부담스럽다. 기세는 어떻습니까? 기세가 없다. 너무 매가리가 없다. 왜냐면 인물들이 다 무슨 병풍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활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움직이지 않아요. 활동성이 되게 부족한 그냥 다 그냥 말로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미동도 없고 어떤 하나의 오브제처럼 있으면서 그냥 말만 마치 어떤 누군가가 대리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인물들이 다 지금 작가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 대변해서 입으로서 다 서로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예능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구나 이렇게 손잡고 하는 그랬구나 마음이 아팠구나 상처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고 사실은
PC주의가 가장 나쁜 형태로 문학이 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 같아요. 그냥 자기가 반성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반성이 사실은 선생님 표현대로 한 기세 있게 치열하게 사유를 통해서 그런 반성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유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거나 혹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반성들을 보여준다면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작품은 그냥 갑자기 반성을 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어느 결말에 가까이 가면서 갑자기 반성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뜬금이 없더라고요. 그냥 상처 받았으니까 남이 상처 받았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반성을 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읽힐 수도 있다. 이거는 반성을 가장한 조롱인가 다시 무성해져야 되나 돌려가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뜬금없는 반성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반성이 조롱처럼 느껴진 이유는 어떤 사유 과정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자신의 그 행동을 반추해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임파셜한 스펙테이터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멀리서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남들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피해자 중심주의 같은 그런 PC주의들이 사실은 저는 너무나 납작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된 이분법적 서사 속에서 우리를 가두고 굉장히 숨막히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삶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입체적인 측면들을 가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단이 더 많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남분들한테 무해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무해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우리들이. 근데 그런 무해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납작한 반성이나 사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소설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무해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해함이라고 하는 거가 용납되지 않는다면 너무 살균실 같은 세계가 되지 않을까.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 이 소설은 제가 볼 때는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들어가서 그 친구의 여자친구한테 그 친구의 행위를 듣고 또 그 여자친구로부터 난 또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관찰자의 관찰자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뭔가 새로운 인식에 도달할 여지가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는 소설이 좀 뭐랄까 텔링이 승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너무 앞서 나간 그런 문제를 안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였으면 이런 식으로 딱 전개되면 아 너무 입전개다. 너무 입으로만 다 전개가 된다. 이렇게 딱 듣기 좋은 장면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피해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피해 사실이 이제 가려지고 그랬을 때 그거를 드러내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고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무성애자건 뭐 동성애자건 뭐 그런 어떤 개별성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라고 하는 시점에서 다 묶어버리면 그 사람들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피해자여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젠더화해서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버리면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어떠한 고정된 피해자 정체성으로서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약자, 피해자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거에서 좀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스스로 약간 자승자박의 그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 피해자를 연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좀 더 다른 어떤 정체성의 가능성을 더 다른 어떤 단계로의 도약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이번에는 다 의견들이 다 조금씩 갈리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너나 재밌지. 왜 갑자기 긍정의 아이콘에서 냉소의 아이콘으로 아까만 해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막하냐고 하세요. 감정이 좀 네, 장단을 못 맞추겠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에 내 작품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